단톡방이나 소위 말하는 리딩방에서 그걸 주로 읽습니다. 저는 여기에 많이 현혹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 리딩방이나 이쪽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대부분 그분들이 먼저 치고 나가고 따라 들어오면 빠지는 형태로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로봇주도 이제 그런 형태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특히 경기 불황일 때 이런 부분들 되게 조심해야 되고 어쨌든 지금은 이런 경기 불황일 때는 경기 민감주하고 실적만 봐요. 실적이 가장 안전하다. 저는 이렇게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주머니, 금주 투자지표 읽기입니다. 금융시장 동향 압축적으로 파악해보겠습니다.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연휴 끝나고 증시의 이제 변동성이 좀 커질 거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이 연휴가 끝나고 나서 하락세가 큰 폭으로 나타났는데요. 그 미국 국채금리 폭등했고요. 미국 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이 하원 의장 해임되면서 불확실성이 더 커졌는데요. 이번 달 시장 움직임 같이 한번 전망을 해보신다면요. 일단 그 국채금리부터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뭐 10년물이 4.8% 넘겼다. 조만간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5% 넘어갈 거다. 7%까지 갈 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이 뭐 채권 투자의 시대가 열리는 건가요? 이 소식을 한 단어로 요약을 하면 미국의 금리 인하 의지는 전혀 없다. 이렇게 축약할 수 있습니다. 지난 2분기 때부터 많은 투자자분들에게 희망 고문을 하고 있죠. 어떤 희망 고문이냐? 미국 금리 이제 안 올릴 거야. 아마 10월, 11월이면 이제 인하하지 않을까. 자본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많은 분들은 이 소식을 제일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그렇죠. 많은 전문가들이나 언론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라고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지난주에 나온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4.8%. 네. 17년 만에 최고. 그렇죠. 국채금리가 떨어진다는 말은 뭘까요? 이게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 심플하거든요. 전 세계의 가장 안정적인 채권, 미국 국채. 미국 국채. 국채가 금리가 올라갔다. 이건 반대로 해석해야 되는 거죠. 불안정한 거죠. 국채금리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국채값이 똥값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떨어졌다는 거죠. 이제 미국 국채값이 그 금리가 이렇게 똥값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여러 가지를 해석하는데 중국이 이제 국채를 안 사줘서 그렇다. 미국은 우리가 기억하시겠지만 지난번에 미국 국회에서 바이든하고 공화당 쪽에서 딜을 했잖아요. 국가 부채를 늘리지 말아달라 막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늘렸잖아, 그죠? 네. 미국의 국가 부채 한도를 늘리는 순간 미국 국채 금리는 자꾸 더 올라갑니다. 국채가 떨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시장에 국채가 더 많이 풀리니까. 그렇죠. 네. 풀리면 이 국채를 누군가 사줘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안 사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국채값이 떨어지는 걸 왜 미국은 막으려고 하느냐? 국채값이 똥값이 되고 국채금리가 오르잖아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미국의 기준금리 자체가 시장금리 자체가 올라갑니다. 자, 시장금리가 올라가면 미국에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물가가 떨어지지 않아요. 미국의 지금 연준 FOMC에서 지속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의 목표는 미국 물가를 2%대로 잡는 거예요. 네. 근데 미국 물가는 3%에서 전혀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의 근로자들의 채용률이 계속 유지되고 있고 거기다가 사우디나 러시아가 미국에 반발하면서 석유를 감산을 하면서 국제유가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물가가 떨어지지 않는 거죠.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국이 국채를까지 안 사주고 미국 국채는 더 많이 풀어야 되는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금리를 낮출 수가 없죠. 물가 떨어지지 않으니까. 요 딜레마거든요. 우리 경제가 한때 전두환 정권 시절에 고공행진을 하던 때가 있습니다. 평균 GDP 상승률 거의 8, 9%. 이때를 우리가 뭐라고 다른 말로 하냐면 삼저 현상이라고 네. 했습니다. 삼저 현상. 지금은 딱 반대입니다. 고금리, 고금리, 고유가, 그다음에 고물가. 네. 이번에 미국 국채 금리의 10년물 장기 4.8% 5% 넘어간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미국은 금리를 인하할 의지가 전혀 없다. 그리고 이번 달에 FOMC 금리는 오르면 오르지 절대 내리지 않는다. 아이고, 네. 그리고 올 연말까지는 절대 금리는 떨어지지 않는다. 자, 금리가 떨어지지 않으면 이번 19일에 아마 한은에서 금리를 발표를 해야 되는데 한은 총재가 3.25%의 우리나라 금리를 언제까지 스테이할 수 있을까 굉장히 미지수입니다. 사실 올려야 돼요. 이게 정상적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누르고 있는데 그나마 이 금리를 우리가 유지하고 있어서 자본시장에 그나마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국채 금리가 5%가 되고 만약에 한은이 이번 달에 금리를 0.25%도 올려버리면 10월 달 장세는 끝났다. 악재네요. 끝났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미 뭐 코스피 뭐 크게 하락했고 이미 뭐 지지부진한 상황인데 이 10월 남은 10월도 뭐 상황이 좋지 않다 정도가 아니라 거의 끝났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네요. 혹시 그 전체적인 장의 흐름, 우리 이제 유동성 측면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실적 시즌에서 혹시 산업별로 보자면 주목해 볼 만한 데가 있을까요? 역시 가장 주목해야 될 곳은 반도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번 실적 발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감산 효과가 나타나고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첫 번째는 감산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이야기는 적자 폭을 증권사에서 내놓는 컨센서스보다 낮췄느냐 높았느냐 문제거든요.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리포트들을 보면 아마 컨센서스보다는 적자 폭을 줄였다는 것이 나올 겁니다. 그게 반도체가 우리나라의 반도체 시장은 한 세 가지를 분류해서 이 매출을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메모리, 그 다음에 낸드 플래시를 분리해서 봐야 된다. 같은 메모리지만 왜냐하면 메모리 시장은 현재 DDR4를 중심으로 DDR5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 8기가 그 시장가, 현물가가 지금 1.4달러 정도 하는데 이게 반등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메모리 시장은 무슨 시장과 연동되느냐? 일반적인 IT, PC 시장과 연동되어 있다. 그리고 지금 클라우드 시스템 들어가는 고용형 메모리, 요게 이제 메모리 시장이고 메모리 시장은 이미 흑자를 보기 시작했어요. 또 다른 하나 그 메모리 시장이 낸드 플래시 시장인데 낸드 플래시는 우리가 많이 쓰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애플 15가 나왔지만 시장이 그렇게 흥행할 거란 보진 않아요.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빅테크, 그러니까 거대한 테크놀로지의 변화는 사용 연한이 몇 년이냐? 보통 15년을 봅니다. 인터넷 시대에서 모바일 시대로 가고 모바일 시대에서 15년 왔거든요. 그러면 거의 한계에 도달했다. 그러니까 그 시장 자체가 포화에서 세츄레이션을 계속 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그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낸드 플래시 시장이 더 이상 커지지 않아요. 이번 이제 SK하이닉스 예를 들면 SK하이닉스의 3분기 적자 폭을 증권사들은 지지난달에 얼마 내놨냐면은 2조 3천억 정도 적자 볼 것이다라고 내놨는데 아마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 한 1조 6천억, 7천억 정도 적자를 볼 거예요. 그러면 갭이 한 6천억 생기잖아요. 네. 그 6천억 갭이 뭐냐? 하이닉스가 그다음에 엔비디아의 HBM 세리를 납품하고 메모리에서 흑자를 봐서 메꾼 거예요. 만회를 한 거군요. 네. 낸드 플래시 이전 적자다. 어쨌든 이번 실적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적자 폭을 시장 컨센서스보다 얼만큼 줄였느냐가 핵심입니다. 또 하나는 다른 섹터 쪽은 저는 2차 전지를 실적을 좀 봐야 된다. LG 에너지솔루션이나 삼성 SDI 실적은 괜찮을 겁니다. 그쪽은 이제 구조적으로 좀 바꾼 게 있어서. 근데 SK온은 여전히 적자일 테고 상반기 내내 뜨거웠던 그 양극재 시장의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그다음에 포스코 머티리얼스라든지 퓨처엠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과 얼마나 일치하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예요. 4분기에 2차 전지주가 한 번 더 갈까 말까에 대한 이런 중요한 갈림길이 있어서 이제 자동차는 이런 관전 포인트가 있죠. 현대자동차를 계속 보면서 기아차하고 피크를 쳤기 때문에 상반기에 3분기도 또 피크를 칠까 말까 실질적으로 요게 또 하나 관전 포인트. 요 세 개 정도는 좀 유심히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 외에도 저희가 좀 챙겨봐야 될 뭐 전략적으로 챙겨봐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연출을 시작할 때도 상저하고라고도 이야기를 했고 이 말은 정부에서 이야기했지만 자본시장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3분기가 이미 한 달을 지나고 이 시점에 보면 상조하고는 어렵다는 결론은 분명한 것 같고요. 분명히 이제 경기 불황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직시를 하셔야 되고요. 경기 불황이 오면 보통 자본시장에서는 어떻게 바뀌냐면 두 가지 섹터를 찾습니다. 경기 민감주를 찾고요. 두 번째 이제 개별 종목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개별 종목으로 들어가서 개별 종목을 주시에서 봐야 되는 게 사실 투자자들의 현명한 판단인데 최근의 흐름을 보면 두산 로보틱스가 10월 5일 날 IPO를 했거든요.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IPO를 하기 전 일주일과 한 달 전을 한번 쭉 트래킹을 해보시면
레인 로보틱스를 중심으로 해서 로봇주가 일찍 다 상승을 해요. 거기다가 두산 로보틱스의 IPO가 들어오는 것 때문에 동반 상승을 같이 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무슨 함정이 있느냐? 이 로봇주들은 한 곳을 빼고 대부분 적자예요. 그런데도 주가는 오르고 같이 동반 상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시장 흐름이 계속 나타날 것이다.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적과 별개로 네. 어떤 섹터를 만들고 그 섹터에서 끊임없이 호재거리를 찾아서 기사가 날 것이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할 것이고 그러면 특히 요즘은 기사 이런 것도 보지만 단톡방이나 소위 말하는 리딩방에서 그걸 주로 읽습니다. 저는 여기에 많이 현혹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 리딩방이나 이쪽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대부분 그분들이 먼저 치고 나가고 따라 들어오면 빠지는 형태로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로봇주도 현재 그런 형태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특히 경기 불황일 때는 이런 부분들 되게 조심해야 되고 어쨌든 지금은 이런 경기 불황일 때는 경기 민감주하고 실적만 봐라. 그러니까 실적이 가장 안전하다. 저는 이렇게 좀 추천드리고 싶고 3분기 실적을 보는 이런 섹터 중에는 저는 엔터주도 좀 봐야 된다. 지금 우리나라 엔터주가 4사가 있지 않습니까? 하이브, 그다음에 JYP, 그다음에 SM, 그리고 IG. 네. 엔데믹 이후에 엔터주들이 실적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괜찮은 섹터들을 우선해서 보고 그쪽을 좀 유심해서 봐서 좀 투자에 안목을 기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경기 불황은 분명히 오고요. 상저하고 없습니다. 그리고 금리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시장의 유동성 더 늘어날 가능성 거의 없다. 특히 미국 국채금리 5%가 넘고 미국 5% 넘는데 외국인 투자자들 한국 시장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5% 이상의 수익을 봐야 되는데 자,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다행스럽게도 개인 투자자가 들어와서 그 남은 유동성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2,500선을 지키고 있다. 저는 코스피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런 유동성이 더 이상 공급되지 않는 시장. 그러니까 금리도 오르고 유동성이 공급되기 어려운 시장에서는 결국에는 개별 종목밖에 없고 개별 종목의 기준은 길중 실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굉장히 펀더멘탈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원칙에 입각해서 네. 네, 이런 상황에서는 실적에 더 이제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그렇죠. 어떤 네. 이제 일시적인 흐름에 좀 주의해야 된다. 네. 이런 말씀 네. 많이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금주 투자지표 읽기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님 모시고 함께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